요구형 뇌물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는 내용이 있다. 이제 맞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 지금도 이제 그때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이 인식이 실제 그러하다면 대통령께서 혹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걸 거절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책임을 진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책임 없습니까? 외교부가 이 주무부서 아닌가요? 이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때도 여가부 장관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책임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고 여기 오십니까?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장관 되겠다고 대답해 보시죠. 정부 절차에서 열심히 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양희원 영어님 정리해 주시고요. 협의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고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뭐 전면적인 협의 의무의 도입은 그러니까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의한 협의 의무는 아니 제가 협의 의무는 들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입장입니다. 지적을 하고 묻는 거잖아요. 네. 네. 34원짜리를 134원에 넣어놓고 있는데 134원짜리를 200원으로 하는 것은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죠. 이때는 협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현재 불합리한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협의할 의무가 없잖아요. 예, 현재에 맞습니다. 있어서의 문제점은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협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용 그 당시에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장이셨죠? 네, 그때 보니까 형사 13부가 고법에 이재용 재판을 앞두고 신설된 재판부라서 말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2심 재판 결과가 말구입비 34억 원을 1심에서는 유죄를 했었는데 2심에서 무죄, 말보험료 2억 4천이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 영재센터 16억 원이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가가지고 말구입비 34억 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고 영재센터 16억 원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2심 판결을 하실 때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시면서 요구형 뇌물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는 내용이 있다. 근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3일 만에 무려 24만 3천 명이 참여해서 판사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했다고 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뇌물을 9천만 원 받은 한수원 과장 같은 경우가 보니까 2년 6월에 실형을 받고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판례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그때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요구하면 기업인이 누가 거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 일부 보도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다녔던 게 SK 같은 경우는 K스포츠재단이 89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안종범 수석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후보자님이 인식이 실제 그러하다면 대통령께서 혹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걸 거절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어떤 결론을 바꾸라 내지는 결론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하자면 청탁이 말하자면 들어온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 믿음이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2심 끝나고 나서 법리에는 양보할 수 없는 법리는 명확한 영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법리적으로는 확고하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그게 뒤집혔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말하자면 부정한 청탁,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단순 뇌물하고 달라서 부정한 청탁이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저희 재판부와 대법원이 달랐고요. 그다음에 말의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는 말을 시간이 없어서 그럼 네. 끝나고 좀 답변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한 네. 내용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남에 대해서 아까 이제 여러 또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PPT 잠깐 띄워주세요. 차남이 재산이 말입니다. 저 위에 있는 표인데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생이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이 그러니까 2억 5천까지 원래 2,500만 원 정도였죠. 저렇게 늘었거든요. 네. 특별한 소득이 없었을 텐데 이게 어떤 그 근무원이 어디입니까? 끝부분에 소득이 올라간 부분은 그 아이가 2018년부터 회계법인의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많이 그러니까 용돈, 늘었고요. 세뱃돈, 입학, 졸업 축하금이 맞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물론-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거부터 모여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증여한 돈도 있습니다. 제가 증여해서 예. 네. 책임을 진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을 진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네. 네? 부산 시민들이 정부가 얘기한 것을 믿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 밤중에 파리에서 벌어지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에서. 네? 1차 투표에서 선전한 뒤에 2차 투표에서 반전을 깨야 할 것. 정부 공식 입장 맞죠? 네,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략이 아니라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럴 네.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 네, 그 전략을 분석을 가지고 누가 열심히- 했습니까? 외교부가 했겠죠? 전체 유치위원회와 함께 하게 되어 외교부 있습니다. 그 책임 네. 없습니까? 외교부가 이 주무부서 아닌가요? 야, 이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때도 여가부 장관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아, 그게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랍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외교부가 16개 부처 중에 하나입니까?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그 책임 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몇 있는- 표를 얻을 건지 파악을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네, 각국에 있는 대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네, 네? 대사관이- 저희가 의원들이 가서 기업인들이 가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ODA 체결하고 예산 지원하고 그 결과를 파악하는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외교부의 책임 아닙니까? 유치위원회 전체의 책임을 외교부의 같이 책임 하고 아닌가요? 있습니다. 유치위원회 네, 그 총괄 있습니다. 책임을 본인 차관이 맡으셨어요. 그런데 1차 투표에 선전한 뒤에 2차 투표에서 반전을 깨할 것이다. 29표가 1차 투표의 선전입니까? 몇 표로 생각하셨어요?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대사관들, 대사들에게 최소한 동그라미, 세모, X표, 1안, 2안, 3안, 최악의 안이 몇 표였습니까? 제가 여기서 최악의 안이 몇 표였습니까? 29표였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제가 여기서 최악의 안이 몇 표였습니까? 시나리오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대통령을 2번이나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하면서 총력전을 그렇게 시키면서
최악의 안이 얼마였다는 것도 시나리오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무능합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제가 지금 교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노력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다른 분들 질문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얘기했어요. 노력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29표. 그럼 무능함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네? 29표 예상도 못하고 예상을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사기를 친 거고요. 부산 시민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사기를 칩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최악의 시나리오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능한 겁니다. 그렇게 무능한 책임자가 스스로 사퇴하면서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35년 그 임무 중에서 단 한 번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중기부 장관 자리를 요구하니까 그걸 덥석 받습니까?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네? 공무원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책임감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사기를 친 게 아니면 무능하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이게 국내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단 일말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없습니다. 한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고 여기 오십니까? 예? 시장이나 돌아다니면서 저도 시장 다닙니다. 시장 다니는 시민들은 다 장관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이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알면서 전문성과 상관없이 이렇게 보훈 인사만 남발합니까?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장관 되겠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까? 대답해 보시죠. 지금 무슨 책임을 지실 겁니까? 2차 투표에 반전하겠다고 말하면서 29표밖에 못 받은 그것도 예측도 못한 그 무능함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네? 국민들이 700만 명의 중소상공인들이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대체 오영주 후보자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정문 절차에서 열심히 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여드리게 하겠습니다. 네. 대답을 해보세요. 자, 예, 양희원 영어님 사기를 친 겁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그 밤중에 모여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9표라고요? 정리해 주세요. 그걸 몰랐어요? 자, 답변은 나중에 같이 모아서 하시고요.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무슨 책임을 질 거냐고요?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엑스포 주무 차관으로서 책임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의원님들의 항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예. 민관과 전 부처와 함께 외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해온 일에 있어서 2차관으로서 또 제 공간의 교섭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열심히 맡아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또 생각하지 못한 결과 속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저희가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일을 함께 해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온 사람이라고요. 네, 주무부처 차관이 아니라 함께 해온 사람이고 N분의 1이라는 얘기 말씀.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아마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공정거래 위원장님. 지금 그 등록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다음에 협의에 대해서도 동의하는데 일부만 하자라는 거고 그것의 핵심 이유는 가맹 본부의 사업적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등록과 관련해서는 기존부터 일정 요건하에 등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협의와 등록제에 관련해서는 동의하고
예, 협의와 관련해서는 그 필수목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맹점주와의 협의 의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필수목 관련된 거래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었고 그 부분을 일단 그 협의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고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뭐 전면적인 협의 의무의 도입은 그러니까 그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의한 협의 의무는 아니 제가 의무는 들었으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검토하자는 것이 쪽으라고 입장입니다. 묻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필수 품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동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필수 품목이 너무나 불리해서 이것을 빼려고 할 때는 협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제가 지난 국감에서 제시했던 34원짜리를 134원에 넣어놓고 있는데 134원짜리를 200원으로 하는 것은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죠. 이때는 협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현재 불합리한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협의할 의무가 없잖아요. 예, 그건 현재에 맞습니다. 있어서의 문제점은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 그래서 예. 제가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잦은 협의라든지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협의 요청이라든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아무나 하는 협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맹본부에 사업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협의 횟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 어느 정도를 구성해야지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만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영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 내용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수단 같은 경우에도 제재가 너무 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도 빼고 시정 조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자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안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안이 그 부분들을 다 빼낸 사업주의 부담을 충분히 줄인 내용입니다. 그렇게는 동의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국감에서 계속적으로 이 협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를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수목 변경 이후에 이제 애초부터 불합리한 필수목이 지정된 경우와 관련해서는 지금 필수목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지침을 더 마련을 해서 그게 필수목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뭐 그 관련해서 시정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필수목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를 일단 이번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주와의 그 필수목 그 협의 의무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의한 그 협의 의무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그게 이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입니다. 가맹본부의 가장 큰 임무가 가맹점 잘 관리해가지고 가맹점 늘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가맹점하고 협의하는 것이 사업의 부담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는 그럼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 부담을 그렇게 낮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들은 가맹점들을 보호합니다.